집합 단원 수업을 좀 시작을 하죠. 뭐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20단원에 나오는 집합은 한 번 공부한 적 있는 사람이면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아서 빠르게 얘기하고 여러분 공부할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에 제가 질문 했던 거 해결을 좀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당연히 이제 앞에까지는 도형의 방정식이었고 여기서부터 집합이라는 새로운 대단원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집합은 이제 정석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책은 대단원이 있고 중단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단원을 시작하는 거고 집합과 명제라는.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막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새로운 용어라고 해봐야 이미 우리가 좀 익숙한 녀석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뭐 집합이니 원소니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집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모여 있는 거야. 집합이라고. 집합 모이는 거. 그런데 그 모임이 뭐냐면 집합해서 오는 녀석과 오지 않아도 될 녀석의 경계가 명확해야 수학적으로 보면 집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예쁘게 말하면 어디 있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겠다.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yes라고 하든가 다 no라고 해야 돼. 그래야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임 자체를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집합에 들어있는 각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이 모여서 테두리를 치면 그게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누가 있냐면 요거 이렇게 삼지창 같이 생긴 거 있죠. 우리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표시를 했었고 원소는 소문자로 표시를 했었고 그래서 A가 S라는 집합의 원소라면 A는 S에 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냥 느낌상 부동호처럼 생각해보면 좋은데 우리 부동호라는 걸 여러분 처음 배울 때 제가 이게 왜 갑자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부동호를 처음 배울 때 악어 입이라고 배우잖아요.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니 그러면 B가 더 커요. 왜냐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이걸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안해. 그런 느낌으로 보자면 집합의 원소랑 집합이라는 것 자체는 집합이 당연히 더 큰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벌어져 있는 녀석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실수하는데 사실은 포함이 아니라 속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포함되는 건 부분 집합에 가서 나올 거니까. 어쨌든 A라는 원소는 집합 S에 속한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집합 자체를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죠. 원소 나열법. 또 하나는 조건 제시법.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죠. 보통 집합은 우리 중괄호를 이용해서 중괄호 안에 콤마로 원소들끼리를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원소를 실제로 줄줄이 나열해가지고 이 집합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요. 조건 제시법은 그냥 만족하는 X의 조건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야. 어차피 집합의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집합이다 그랬잖아요. 그 조건을 그냥 제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둘 다 장단점은 있죠. 예를 들면 원소 나열법은 실제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니까 누가 안에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은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지. 머리를 쓸 필요 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손으로 다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집합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유한계인 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이면 무한집합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실수 x를 원소로 갖는다. 그러면 실수의 개수 몇 개야? 셀 수 없잖아요. 무수히 많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건 무한집합인데 무한집합이라면 애초에 원소 나열법으로 완벽하게 표시하는 건 불가능하죠. 물론 이렇게 땡땡땡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원소 나열법의 장점은 누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으면 좀 이렇게 장점이 많이 퇴색이 되겠죠. 그럴 때 써먹는 게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조건 제시법은 너무 많아서 다 쓰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시면 조금 간단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중괄호 열어서 x 짝대기
바를 하나 해요. 그리고 얘의 의미는 중괄호 열어서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를 이제부터 뭔지 설명해 줄게. 그리고 x에 관한 조건을 뒤에다 쓰고 중괄호를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 전부 다를 원소로 갖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 있고 표현은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림도 있어요. 그죠?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그림은 아무래도 원소 나열법에 좀 가깝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림 그려서 이 안에다 실제로 원소를 나열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집합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됐을 때 그리고 집합의 연산 다음 장인 21장이긴 하지만 그 집합의 연산 법칙들을 증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아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집합의 경우엔 요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제가 도형의 방정식 하면서 계속 그림 그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벤 다이어그램 잘 그리시면 조금 집합을 대하기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나오죠.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집합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 공집합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어있다, 공이거든요.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명칭이기 때문에 그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도 있는데 그 기호가 뭐였냐 하면 이렇게 생겼죠. 대문자가 집합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고 이 대문자 앞에 n이라고 붙이시면 ns,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이야. 즉 10개짜리란 이야기고 c라는 원소의 개수는 빵개인가 봐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집합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 공집합은 나타내는 기호도 있어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동그라미에 짝대기 붙은 거. 얘가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중괄호 두 개를 그냥 바로 붙여 써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 얘가 집합의 경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얘도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당연히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죠. 빵개. 그러니까 유한집합이기도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에 보시면 예제들이 나오는데 이 예제는 진짜 좀 그냥 뭐 해보자고요. 예제니까 해보죠. 아이고. A라는 집합은 3, 6, 9, 12 해서 99까지래요. 대충 파악이 되죠. 규칙이 뭔지. 갑자기 여기서 99로 가는 건 아니고 저 땡땡땡에 누가 있겠어요. 앞에 있는 애들 규칙 대충 파악해보면 3의 배수들이 쭉 오는 거구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근데 99까지면 3의 배수가 33개야. 그걸 다 쓸 수 없으니까 땡땡땡이라고 쓴 거죠. 어쨌든 유한집합이긴 합니다. 33개라고 할 수 있으니까. B는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가 누구냐 하면 20보다 작은 소수다 그랬다고요. 20보다 작은 소수.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이거 만족하는 X 다 찾으면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11, 13, 17, 19 이렇게까지 되겠지. 그쵸? 얘네들이 바로 집합 B를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거다 그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 얘가 좀 더 직관적이죠. 그죠? 이 정도 개수는 그냥 쓸만하죠. C는요. X를 원소로 갔는데 그 X가 누구냐면 자연수를 역수 취한 거래. 자연수 분의 1. 자연수의 개수 자체는 무한개이기 때문에 자연수 분의 1 당연히 무한집합일 거예요. 그죠? 무수히 많을 겁니다. 집합 D는 약간 희한하게 생겼죠. 원소가 몇 개냐면 2개예요. 그런데 그 원소가 누구냐면 얘가 원소인 거고 얘가 원소인 거야. 그죠? 집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저 모양새를 원소로 갖는다고요. 꼭 집합의 원소라는 게 항상 숫자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떤 그림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62A의 원소인지 원소가 아닌지
속하는 녀석인지 아닌지 보라는 이야기인데 60은 3의 배수니까 맞겠죠. 얘도 맞을 거고 얘는 안 되겠다, 그지? 자연수 분의 1 중에 9는 없으니까요. 1은 안 되겠죠. 1이 아니라 중괄호 열어서 1 중괄호 닫은 것, 그것이 원소더라라는 말이에요. 2번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래요.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나타내 보면 이런 거겠지. A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이 X 누구냐면 3의 배수더라. 단 100보다는 작아야 돼.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X라는 건 3n이야. 그런데 n은 1 이상 33 이하의 자연수야. 이렇게 나타내셔도 되겠죠. 그죠?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아무튼 뭐 등등등. 아무튼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고, 책에서는 뭐로 했냐? 0에서 100 사이에 3의 배수라고 했네요. 그죠? 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세 번째 거, 유한집합인 걸 찾고 원소의 개수. A 유한집합 맞죠? 33개. B 유한집합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C는 자연수가 무한계니까 안 되고요. D도 유한집합이 맞죠? 원소의 개수 2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주 쉬운 녀석이고요. 두 번째 가서 보시면 실수를 원소로 하는 두 집합이 있는데 저 동그라미라는 표시의 연산을 이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봐요. 얘도 집합인가 봐. 이렇게 생긴 집합은 X를 원소로 갔는데 그 X가 누구냐면 A랑 B를 더한 거래. 그럼 A랑 B는 누군데? 하고 봤더니 A는 A의 원소, B는 B의 원소래.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 하나랑 B에 있는 원소 하나를 꺼내서 둘이 더한 것을 원소로 갖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쵸? 그럼 보자고. A 동그라미 더하기 B라는 건 여기 들어있는 원소, 여기 들어있는 원소 꺼내서 더할 거다 그 얘기니까 가능한 원소들은 이렇게 둘이 더하면 0 더하기 1이고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0 더하기 2니까 2예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인데 2는 이미 들어있거든요.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1 더하기 2는 3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쵸? 1, 2, 3 저렇게 3개가 되는 거고요. A 동그라미 A는 여기 있는 원소 하나랑 여기 있는 원소 하나랑 둘이 꺼내서 더할 거라는 거니까 0, 1, 0, 1 중에 더하라 그런 이야기죠. 0이랑 0 나오면 0인 거고 0이랑 1 나오면 1인 거고 1이랑 1 나오면 2인 거고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요. B라는 집합은 위에 써있듯이 1하고 2인 거고 A 동그라미 B는 맨 처음에 우리 찾았지만 1, 2, 3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서 더할 거라고요. 제일 작은 건 1 더하기 1인 2부터 출발해서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5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바로 요 집합에 요 연산에 해당하는 집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포함관계라는 것이 나와요. 이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정의가 꽤 중요하긴 하거든요. 정의가 꽤 중요하긴 하다고 알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막 물어볼 거거든요. 문제에서. 그리고 알겠지만 집합이라는 게 단순히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계속 써먹어요. 명제만 들어가 봐도 진리집합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 그죠? 가물가물하죠? 어쨌든 집합의 포함관계에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인데 부분집합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냥 말을 한국말처럼 이해를 해보자면 A라는 집합은 1, 2, 3
B라는 집합을 1, 2, 3, 4, 5래. 그러면 A는 B의 일부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부분이다, 쪼가리다 그런 얘기지. part of B라고요. B에 있는 일부분들을 뜯어내서 A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가장 간편한데 부분집합의 정의는 또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뉘앙스는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부분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기호론 이렇게 생겼죠. 원소에서 짝대기 하나 빼가지고 부등호 비슷하게 생긴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으면 부분집합인 거야.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멘트가 몇 개 있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모든이에요.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에 들어있어야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하고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된다. 되죠? 이거는 뭐 국어잖아요. B는 A를 포함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요 그림보다 이런 그림이 좀 더 괜찮은데 보통 두 개의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얘처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제가 빗금친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A에 속하는 녀석이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녀석이잖아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야 돼. 여기가 공집합이라면 그렇다면 A는 얘만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요 그림보다는 요 그림이 이해 좀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요 부분에 아무도 없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정의 자체는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밑에 와서 보면 속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속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여기다 하면 되구나.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요 부분에 아무도 없으면 그러면 얘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아무도 없어도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에도 아무도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우에도 A는 B의 부분집합이거든요. 생각해봐. 여기에 아무도 없으면 실제로 A에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도 아무도 없고 여기도 아무도 없으면 A는 공집합이야. 근데 원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왜냐면 A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B에 속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철학적인가? 아무튼 여기도 아무도 없고 심지어 여기가 아무도 없는 경우여도 A는 B의 부분집합이거든요. 어쨌든 여기 빗금친 부분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야.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는 요 부분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봐. 여기에 누군가 만약에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죠? 지금 한 얘기는 나중에 명제 아니면 부등식의 증명 이런 거 하러 가서 나올 텐데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지. 알고 있을 텐데 A에서 B랑 겹치는 거 뺀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지금 요 그린 김에 그냥 요거 설명하고 가려고요. 쟤를 나타내는 이 영역을 나타내는 기호로 A 차집합 B라는 걸 쓰지. 그지? A 차집합 B가 만약에 공집합이야. 그렇다면 결론이 뭐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그때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으로 발레라고 하는 거예요. 발레.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이는 예, 반대되는 예시. 그래서 발레라고 하는데 A 차집합 B에 누군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는 다 전부 다 B에 속하는 녀석이야 를 꽝으로 만든다고요. 명제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요 영역을 발레에서 써먹는 거다라고 기억을 좀 하세요. 다음에 나오는 건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요 진부분집합은 뭐 하는 거냐면 잠깐만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디 나오죠? 부분집합의 개수 얘기도 그냥 하고 갑시다. 보통은 우리가 바로 다음 예제로 나오는구나. 부분집합이라는 건 그래서 원래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인 거잖아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 속한 애들이 모두 다 여기에 속하면 부분집합이야 라고 하는데 거꾸로 B라는 부분집합 가지고 또 하나의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B에 속하는 원소들로 새로 집합을 만들어 봐.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서 보면 집합 A에는 저렇게 5개의 알파벳이 원소로 들어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에서 다 뭐 물어봤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봤어요.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느냐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첫 번째 있는 거 보시면 A랑 B가 속하지 않는 걸 찾으랬거든요. 그럼 A랑 B는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집합 만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부분집합을 만들다는 건 A, B, C, D라는 5명의 사람이 있고 다 앉아 있는데 일어나 해서 일어난 사람들만 묶어서 집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B는 또 B 나름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C, D, E 모두 다 마찬가지거든요. 경우의 수가 총 2의 5승가지가 있다는 거야. 우리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 부분집합을 만들 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A, B, C, D, E라는 원소 5개를 배치를 할 텐데 이 안에 조그만 바구니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야. B라는. 그래서 A, B, C, D, E를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 배치할 거예요. 경우가 총 몇 가지 있냐면 32가지 있을 거야. 2의 5승가지. 왜 그런지 알겠죠? A는 A 나름대로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B도 둘 중에 하나, C도, D도, E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분집합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정할 거기 때문에 2의 5승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1번에서 뭐 물어봤냐면 A, B가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A, B는 어쩌라고? 밖으로 빼놓으라고. A, B는 무조건 여기 가는 거고 C, D, E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지 말지. 그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누구다? 2의 3승계다 그런 이야기예요. A, B는 경우의 수가 하나씩 밖에 없다고. 바깥쪽, 바깥쪽. C는 안쪽, 바깥쪽. D도 안쪽, 바깥쪽. D도 안쪽, 바깥쪽.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럼 2번은 어때요? A와 B가 속하는 부분집합 찾으려는데 마찬가지겠죠. 개수는 똑같아. A, B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라는 소리잖아요. 선택권이 없다고. A, B의 위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건 C, D, E인 거지. 그래서 얘도 2의 3승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3번은요.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데 그러면 A, B도 위치가 정해졌고 C도 위치가 정해졌고 선택권이 있는 건 D랑 E밖에 없어요. 걔네 둘만 들어갈래 나갈래를 정하면 되니까 2의 제곱계가 되더라.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예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원소들이 꼭 포함되거나 꼭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집합 어떻게 만들 거냐? 걔네들을 제외하고
걔네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니까 걔네들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부분집합 만들 건데 A, B가 속하지 말래. 그럼 애초에 걔네 둘은 없는 거야. 그리고 만들면 되고요. A, B가 꼭 들어가래. 그럼 쟤네들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그 다음 전부 다 A, B를 쑤셔 넣어버리면 A, B가 꼭 포함된 부분집합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저 중에 여기는 안 나와서 하나만 더. 1번 같은 경우에 A와 B가 속하지 않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 2번 A, B가 속하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보라고 하면 그땐 둘이 개수가 달라집니다. 진 부분집합.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석에도 아마 정의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88쪽에 진 부분집합 얘기가 나오는데 진 부분집합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부분집합 중에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죠? 뭔 소리냐면 부분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있고요. 뭐 몇 개를 뽑아서 넣고 몇 개는 안 뽑아낸 것도 있는데 나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것도 내 부분집합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쟤 같은 경우엔 집합 A를 그러니까 여기에 A, B, C, D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부분집합이 된다고. 심지어 그래서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A랑 B랑 둘이 같은 경우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것까지도 만족하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면 그때는 집합 A와 B를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이게 정석에도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다른 책에 보시면 아예 하나의 주제로 나와요. 저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말 자체가 희한하지만 아무튼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인 거야. A에 들어있는 애들 다 B에 들어있고 B에 들어있는 애들도 다 A에 들어있다는 건 서로 매칭이 되더라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선 나랑 똑같은 것도 내 부분집합이라고. 근데 진 부분집합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걔네들 중에 나랑 똑같은 거 하나는 제외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건 진짜라고 하기 좀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니?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엔 다시 문제로 와서 1번 같은 경우엔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 중에선 당연히 나랑 똑같이 생긴 건 없어요. A, B가 속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선 진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나랑 똑같이 생긴 걸 빼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이 생긴 건 없거든. 근데 2번 같은 경우엔 A, B가 속하는 부분집합이고 그럼 A, B가 속하는 부분집합 중에는 나랑 똑같이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 B가 속하는 진 부분집합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빼서 7개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나중에 다른 문제집 풀다가 혹시 그런 예제 문제가 나오면 보라는 의미로 알아들으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요. 4번 보시면 포함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입니다. 기억번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냐 그 소리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림 그려보면 대번에 해결될 얘기고요. 뭐 명제까지 공부하셨으면 쟤는 뭐 저런 걸 3단 논법이라고 부르죠. A이면 B이다. B이면 C이다. 그러니까 A면 C이다.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림 그리면 해결돼요. 니은 같은 경우엔 A가 C의 부분집합이고 B도 C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C라는 커다란 집합 안에 A도 있고 B도 있다는 건데 그럴 때 A와 B가 꼭 같을 필요는 없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A와 B는 둘 다 C의 부분집합이잖아요. 하지만 둘이 같아야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니은은 꽝이다 그 얘기죠. C도 마찬가지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A가 C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면 이런 그림 생각하는 거지. 얘가 B고요. 얘가 C인데 요 안에 A가 쏙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A는 C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지만 B랑 C가 같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지. 그죠? 리을은 기억이랑 좀 섞어서 보면 좋은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그 얘기였다고요. 그런데 A가 C의 부분집합인데 C는 A의 부분집합이래. 뭔 소리라고요 이게? A랑 C랑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는 뜻이라고요. A랑 C랑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니까 B도 같은 집합이다 그 얘기죠. 결국 A, B, C가 다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 그렇죠? 뒤로 넘어가서 세 번째 챕터 가겠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새로운 용어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충 의미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본 적들은 있으니까 대충은 알 거고요. 역시나 조금 자세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의 정의를 살펴보고 가자면 합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아 A, B에다 다 색칠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알고 있다시피 또는 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A 또는 B 그게 합집합이에요. 합사건 할 때도 그랬다. A 사건 또는 B 사건 그러면 경우의 수를 둘이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합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딸이 위에 옷을 빨간색을 입느냐 파란색을 입느냐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빨간색 옷 또는 파란색 옷. 얘도 보시면 X가 A의 원소 또는 X가 B의 원소. 다시 말해서 A의 원소여도 되고요. B의 원소여도 되고 당연히 A, B에 동시에 속하는 원소여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합집합은 또는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다니는 거고요. 그럼 밑에 나오는 교집합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리고가 되겠죠. A에도 속해야 되고 B에도 속해야 돼. and 그리고 라는 표현이 오면 교집합이다 라는 뜻이 될 거다입니다. 세 번째 바로 가서 여집합을 가보자면 여집합이라는 건 반대편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 빼고 나머지 다 A의 바깥쪽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틀이 필요하겠죠. 이제 A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A의 여집합을 표현하려면 A랑 전체 집합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바깥쪽을 얘기하는 건데 표기로 A 위에 지수로 C를 이렇게 써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의 첫 글자래요. 모르셔도 되겠죠? 저도 몰라요. 그냥 저렇게 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집합 얘기 나온 김에 뒤에 가서 나오려나?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된다. 뭐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저 나중에 집합 연산법칙 할 때 가면 나와요. 다음은 차집합이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차집합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어요. A에서 B를 빼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빼기처럼 보이는데 이걸 빼기라고 읽지는 않아요. 그냥 A 차집합 B 이렇게 읽는데 얘의 의미는 앞에 들어있는 것에는 속하면서 뒤에 들어있는 것에는 속하지 않은 원소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A에는 속하면서 B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런 원소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A 차집합 B다인데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점 칠해져 있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호로는 A 차집합 B라고 쓰지만 저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A에서 B랑 겹치는 것만 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죠? A에서 B를 빼겠다는 건 당연히 A 중에서 B랑 겹치는 것만 빼는 거예요. 이거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6도 생각하는 거야. 근데 6은 아니지. 얘는 애초에 A에 속하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야. A 중에서 B랑 걸쳐 있는 녀석, B랑 겹치는 것만 빼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얘라는 걸 이해를 해두세요. 됐죠? 문제로 가서 보죠. 다 아는 거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보시면 A 교 B여 이렇게 생겼어요. A 교 B여. 제가 나타내는 걸 벤 다이어그램에다 나타내 보면 표시해 보면 이런 건데 A B 전체 집합이에요. 교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겹치는 거 찾을 건데 왼쪽 편에 있는 녀석을 제가 파란 걸로 표시할게요.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집합 A에 속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B급 안 치고 그냥 체크만 했어요.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A랑 요 두 부분이 이제 집합 A에 속하는 거고요. 요거는 B의 여집합이래. B가 누구냐면 요거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B의 바깥쪽 그러면 여기 아예 바깥쪽이랑 여기랑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둘의 교집합이야. 교집합은 뭐라고? 그리고 겹치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이제는 결론이니까 B급을 쳐보면 여기가 된다고. 해보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A 차집합 B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아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건 A 차집합 B와 완전히 같은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어쨌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기론 요 영역에 1357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할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요 영역에 1, 3, 5, 7 얘네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요 녀석의 경우에도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텐데 A하고 B하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고 B라는 건 여기랑 여기 이야기하는 거고 교집합이니까 어디겠어요? 여기란 이야기겠죠. 겹치는 영역. 거기에 2, 4, 6이 들어있대요. 2하고 4하고 6이 들어있더라 라는 소리네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건 A가 있고 B가 있고 A와 B의 전체 집합이 있는데 A의 여집합은 여기랑 여기고요. B의 여집합은 여기랑 여기예요. 그 둘이 겹치는 거니까 완전히 바깥쪽이죠. 여기가 지금 빨간색, 파란색 두 개가 겹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 영역에 8이랑 9가 있대요. 표시해보면 여기에 8과 9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원소 누구니?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가 다네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더라.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물어봤다고?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정의는 뭐였다고? A에 속해 있거나 또는 B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0, 1, 2, 3, 4, 5, 6, 7까지가 되겠죠. 이게 A 합집합 B가 될 거다. 집합 A는 누구겠어요? 얘랑 얘죠. 0, 1, 3, 5, 7 이게 집합 A일 거고요. A 교집합 B는 누구다 그래서 0 하나밖에 없더라. 됐죠? 물론 이제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 거 보시면 여기서 요거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랑 같은 거고요. 교집합이라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비교 A여로 바꾸면 얘는 비차집합 A고요. 요거는 여집합이 두 개 붙었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르자면 합집합 전체 여집합으로 바뀌긴 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를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집합 A는 1이랑 2랑 저거고요. 집합 B는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A 교집합 B가 2하고 3이래. 교집합은 뭐였다고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두 군데 다 속하는 원소가 2랑 3이더라 라는 말이야. 그러면 하나 확실한 건 이거죠. 얘는 꼭 3이어야겠네요. 그쵸? (2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꼭 3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이라는 녀석이 꼭 3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집합 A는 그래서 1, 2, 3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이야기니까 집합 B에도 2랑 3은 들어있어야 되죠. 대신에 1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집합 B에 1은 들어있으면 안 되고요. 2하고 3은 들어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관심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A를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8이 0이고 그래서 A는 2랑 4랑 이렇게 두 가지 될 텐데 A가 2일 때랑 A가 4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A가 2인 경우에 집합 B는 누구인 거야? 2 대입해보면 0, 1, 2, 3, 4인 거예요. A가 4인 경우에는 집합 B는 2, 3, 4, 5, 6인 거지. 그지? 해보면 1, 2, 3이랑 교집합이 2, 3 되는 건 얘죠. 말했지만 1은 포함되면 안 되거든요. 얘는 1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B를 이거라고 하면 교집합을 했을 때 2, 3이 아니라 1, 2, 3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경우 나눠서 보시면 되고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합집합 구하래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목 아프다 야. 자, 집합 A는 저렇게 생겼고요. 집합 B는 저렇게 생겼고 집합 C는 D는 저렇게 생겼는데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저 각각의 집합 안에서 X를 실수라고 말 안 했지만 당연히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저 A, B, C, D를 정확하게 좀 구해보면 인수분해 해서 다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A라는 녀석은 어디다 하지? 그냥 여기다 할게요. A라는 녀석은 인수분해 해보면 요거 4하고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랑 4죠. 근데 바깥쪽으로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하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4 이상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집합 B는 등호만 빠진 거다. 그죠? X가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X가 4 초과 이렇게 생긴 거고 C는 다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마3이랑 4겠다. 그죠? 그래서 C는 X가 원소인데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D는 방정식이네요. 그죠? 얘는 그냥 나열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3이랑 4랑 이렇게 두 개다. 그죠? 이 상태에서 다음 집합을 구하래요. 1번부터 보면 C 교집합 D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냥 D의 여집합이라는 걸 찾아보면 물론 차집합인 거 알지만 D가 마이너스 3이랑 4라고 했거든요. 그럼 D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3 안 되고 4도 안 돼요. 이거 두 개만 아니면 아무거나 다 와도 돼요. 그게 D의 여집합인 거지. 그지? 근데 얘랑 C랑 겹치는 거 찾으래. 수직선에 나타내는 게 편하겠다. 그죠? 나타내보면 C라는 건 마이너스 3이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요. 4가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C예요. 그런데 D의 여집합은 뭐라고? 마이너스 3이면 안 된대. 4여도 안 된대.
그 두 조건을 다 만족하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은 빼라는 거죠. 4도 빼라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만 가져가세요 라는 뜻이니까 3초가 4 미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마이너스 3초가 4 미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게 C 교집합, D의 여집합 이렇게 생겼다고요. 1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2번은요. 수직선에 나타내 보지 뭐. 여기 마이너스 3, 뭐 여기 마이너스 1, 또 누가 필요하지? 여기 4.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A란 녀석은 마이너스 1 이하, 마이너스 1 이하, 4 이상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거 찾으세요 라는 말이니까 여기랑 요거 하나 딱 됩니다. 그죠? 여기 4는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4 이게 2번에 나오는 집합 원소가 될 거고요. 3번은 합하라는 거니까 그냥 실수 전체 되겠죠. 합하라는 건 또는 이잖아요. 노란색 이어도 되고 뭐 주황색 이어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 전체 될 거고요. 4번은 얘부터 찾아야겠다. 그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려면 B의 여집합을 먼저 찾아야겠네. 자리가 없네.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이거 뒤집으란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거니까 뒤집으면 안쪽으로 들어오겠다. 그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이렇게 생겼을 거고 원래 집합 B가 마이너스 1이랑 4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A랑 겹치기 하래요. 겹치면 누구야? 마이너스 1하고 4밖에 없네요. 그죠?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를 4라고 했을 때 집합 A는 마이너스 1 이하랑 4 이상이고 B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이렇게 생긴 거니까 남는 건 누구냐면 딱 요 두 개 점밖에 없다고요. 두 점밖에. 근데 그거랑 D랑 합치래요. D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하고 4잖아요. 그죠? 그래서 겹치는 걸 얘네들을 다 합쳐보면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4번 이야기였고요. 끝으로 이거 다 2차 부등식 할 때 우리 많이 했던 겁니다. 그죠? 마지막은 얘예요. 지금 했던 걸 다시 또 하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조금 어려워져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집합 A도 부등식 풀어야죠. 2하고 4에 빼기 주면 되는 거니까 집합 A를 다시 써보면 2 이상 4 이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집합 B는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겹치기와 합치기를 했더니 이런 모양새가 됐더라 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해결되겠죠. 집합 A를 나타내보면 X축에 뭐 여기를 2, 뭐 이쯤을 4라고 보면 2에서 4 사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집합 B는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부등호에 등호가 없는 거 보니까 둘 다 뽕뽕 뚫려 있다는 이야기인데 겹치는 영역이 2에서 3이래. 3이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최소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여기가 겹칠 거잖아요. 그리고 합쳤더니 마일에서 4래.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마일에서
4까지를 합친 녀석이라고 볼 거니까. 그럼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등식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랑 3을 근으로 갖는 녀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그 얘기죠. 두 근의 합이 2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2차 부등식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좀 얼렁뚱땅 빨리빨리 좀 했고요. 약간 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약간 집중도 좀 떨어지고 그러죠. 저도 약간 이거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에 재미가 없어요. 집합은. 어쨌든 더 자세한 집합의 연산은 다음 챕터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챕터 보시면 여러분 좀 외워두셔야 할 것들도 몇 가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그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외우라고 나와 있는 챕터도 하나 있고 그래서 다음 챕터가 좀 할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버려서 많지 않은데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은 20장에 있는 기본 문제하고 유제 푸는 거고요. 가연이는 23